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3월 학평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해설편입니다.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요, 요 앞에 총평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 내가 문제를 풀긴 했는데 이걸 정확히 맞게 풀었는지,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나서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세계지리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가 많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특히 1번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네가 아직 뒷부분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 내용들 위주로 꾸려져 있는데 학생들이 앞부분 뭐 중간 절반 이 정도까지 공부하고 이게 뒷부분 내용이다 보니까 기본 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이러면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이 수준 차이가 굉장히 심할 때가 초반부거든요. 3월, 4월. 그래서 원래라면 쉬운 문제라도 사실 준비가 덜 된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세로 열쇠, 가로 열쇠 쭉 있는데 한번 볼게요. 몬순 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입니다. 식초로 간을 한 밥에 어패류 등을 얹은 일본의 전통 요리인 초밥. 어패류 뭐 얹나요? 생선, 회 얹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갯살 같은 거 얹기도 하고 새우 같은 거 얹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건 뭐죠? 스시죠. 스시. 네. 그 다음에 1번 가로를 볼게요. 다양한 재료와 향신료를 넣어 만든 인도네시아의 전통 볶음밥. 자, 이거 뭡니까? 나시 고랭이었죠. 나시 고랭. 요거 볶음밥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세로로 한번 볼게요. 긴 강,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자로 장강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뜻으로 중국 중부지방의 강 이름이며 양쯔강이라고도 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양쯔강 아무리 뭐 중국 발음으로 해서 물어도 아무도 몰라요. 뭡니까? 장지양이죠. 요게 긴 강, 중국어로 장지양.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게 그 지역에서 부르는 완전 원래 발음이니까 거기다가 강이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강이라는 우리말을 넣어줘요. 그래서 장지양강이라고 부릅니다. 장지양강. 중국에서 할 때는요, 그냥 장지양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2번 가로를 볼게요. 폭설에 대비하기 위한 급경사 지붕이 있는 일본 기후현의 전통 가옥.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의 경사가 매우 급한 이런 가옥을 짓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합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합장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합장가옥이라고 한다는 거죠. 합장가옥.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요. 옥. 요걸 찾아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긴 옷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남의 전통 여성 의복 뭐라고 합니까? 아오자이였죠. 아오자이. 그 다음 물 위에 지어 이동과 물고기 잡이에 유리한 전통 가옥. 물 위에 있다. 뭐예요? 수상가옥이죠. 수상가옥. 그 다음 바느질하지 않은 긴 천으로 몸을 감싸는 인도 전통 여성복.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어깨가 나는, 이건 뭐였었죠? 사리였습니다. 사리. 네, 이거 사리이고. 그 다음 자, 습기와 해충을 막기 위해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전통 가옥.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상식 가옥 이렇게도 배웠고, 이걸 무슨 식이라는 거니까 그냥 고상가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옥 요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자, 요거 입구자 또는 미음자 형태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중국 화북 지방의 전통 가옥입니다. 사합원이었죠. 사합원.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때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의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답은 4번. 그 다음 2번 갈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2020년 결산 첫 번째 키워드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의 타결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회원국. 혹시 뭐 있는지 10개 한번 써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줄줄줄줄 읊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3월, 4월 이런 단계에서 이걸 다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써봅시다. 일단 인도, 차이나 반도에 5개 국가가 있어요.
미얀마, 그 다음 그 옆에 타이, 그 옆에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요 5개 국가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 다음 나머지 영역에 있는 국가들 어떤 나라에 있어요? 필리핀, 그 다음에 브루나이,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지막 하나 뭐 있습니까? 싱가포르까지. 요 10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 나왔고요. 일본 나왔고요. 누가 빠지면 또 섭섭하죠. 이 동아시아에 있는 경제 규모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5개 회원국이 참여한 이 협정은 원래는 여기에 인도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인도는 마지막 협정을 이제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체결한 나라로는 15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 협정의 참여국의 무역 규모와 인구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요거는 뭐죠? 바로 FTA입니다. FTA,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다른 거에 은근히 끼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경제협력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니은이니까 중국이 되겠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뭐 대만,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까지 해서 총 6개의 국가가 대립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입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남중국해, 여러분들 요거는 사실 이제 뭐 통합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루기도 했던 내용이에요. 남중국해에 가면 뭐 난사군도, 중국 발음으로 이제 난사군도죠. 또는 뭐 스프레틀리 군도, 뭐 무슨 군도, 이 각 나라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여러 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누가 있다는 거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까지. 그렇기 때문에 남중국해 분쟁은 결국 이건 뭐다? 섬의 영유권, 이거를 둘러싼 분쟁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이 섬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밑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어떤 섬을 내가 가지게 되면요, 그 주변의 영해도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유권을 서로 주장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기억에는 인도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회원국이라고 했잖아요. 인도는 남부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죠. 그 다음 니은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거 맞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인도에 추월당할 거예요. 그 다음 디귿은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무역 장벽의 완화, 특히 뭐가 있나요? 관세 철폐 있죠. 관세 철폐.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맞고요. 그 다음 리을의 주요 원인은 인접 국가 간 종교 갈등이다. 남중국해에 있는 섬을 내가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거든요. 종교 갈등이 아니라 영유권 분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골라서 3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사진 전시회 안내문이다. 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가는 사막화 또는 열대림 파괴만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막화하고 열대림 파괴 그 중에 하나야. 힌트를 얼마나 준 겁니까? 이게 사실 50%의 확률이거든요. 미래의 고고학 사진전. 지난 30년 동안 몽골에서는 850여 개의 호수와 2,000여 개의 강이 말랐습니다. 말랐는데 열대림 파괴는 아니겠죠.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 네. 그러면 사막화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원이 점점 불모지로 변해가고 이게 전형적인 딱 사막화의 현상이죠. 유목민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몽골의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겠어요? 사막화가 되겠죠. 드넓게 펼쳐진 초원이 미래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고고학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막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냈고, 자, 그러면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식량 생산량 감소와 난민 증가를 초래한다. 지금 사막화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사막화가 계속된다면 식량 생산량 줄어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일단은 뭐 물이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일단 기후적으로도 좀 달라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고
원래 그 지역에 그나마 풀이라도 있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난민 증가를 초래할 수가 있다. 맞죠? 그다음 바젤 협약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사막화는요. 이름에서 너무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사막화 방지 협약. 근데 바젤 협약은 뭐예요? 이거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을 규제하는 거죠. 국가 간 이동 규제. 이게 바로 바젤 협약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헬지대와 아랄해 주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사막이 남쪽 가장자리지요. 그리고 아랄해 주변에서도 물이 점점 없어지고 호수는 점점 쪼그라들고 풀들은 다 말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대우림에서의 경작지와 방목지 조성이 주요 원인입니다. 열대우림을 밀어내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열대림 파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요거는 열대림 파괴. 자, 그러면 기역과 디귿을 선택하시면 되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개밖에 주지 않아 놓고 그 중에 사막화 되게 쉽게 알아냈고요. 그 밑에 가서 내용 사실 요 있는 협약만 잘 하시면요. 나머지는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굉장히 쉽게 풀어낼 수 있는 환경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4번 갈게요. 다음 자료는 말레이시아 어느 도시에서 촬영한 네 종교의 경관이다. 자,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런 나라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서 메인이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큰 십자가가 달린 뾰족한 종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크리스트교죠. 말레이시아는 어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까?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전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있는 도명 지붕 이건 무슨 종교? 이슬람교죠.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요. 관세음 보살상, 관음 보살상이 있는 이 건물과 큰 향로 이건 뭐겠어요? 불교죠, 불교. 그 다음 다양한 신들이 조각되어 있는 외벽 여러 신들을 믿고 있는 종교잖아요. 근데 저 네 개 종교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힌두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개를 알아냈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A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하였다. 크리스트교는요. 어디에서 기원하였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서남아시아가 되는 거죠. 서남아시아. 그 다음 B는 메카로의 성지 순례를 종교적인 의무로 한다. 이게 B가 아니라 이건 C예요. B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슬람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그 다음 C는 윤회 사상을 중시하며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다. 윤회 사상과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것은 B,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D는 소를 신성시하며 소고기를 안 묻겠지. 그게 바로 뭐예요? 힌두교입니다. 그렇죠? 힌두교에서 왜 소를 신성시한다고 했나요? 힌두교의 3대 주요한 신 중에 시바신이라고 있죠. 발음 잘해야 되는 시바신이 있는데 파괴의 신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하고 또 위대한 신을 모시는 동물인데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를 안 묻겠지 였습니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 D는 C보다 말레이시아에서 신자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D하고 그 다음에 C가 있습니다. 이슬람교하고 힌두교. 근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는 무슨 종교를 많이 믿고 있나요?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고 있거든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높지 않아요. 그냥 한 3분의 2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불교.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에 힌두교 뭐 이런 종교이거든요. 사실 이거 두 개는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이슬람교가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불교가 꽤 있는 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네 여기 있는 C가 제일 신자 수가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 종교를 알아낸 다음에 풀어나가는 건데 사실 사진도 나와 있고 설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종교를 알아내는 문제 중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쉽게 돼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자, 고지도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가를 봅니다. 요 지도의 이름은 뭐였나요? 알 이드리시 지도죠. 그
그 다음에 여기는 TO 지도. 자, 요 지도는 사실 자주 나온 뭐 그런 지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적은 있습니다. 화이도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는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도의 맨 가운데는 뭐가 있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있거든요. 메카를 맨 중심에 표현했다. 세상의 중심은 메카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이게 아니라 이슬람교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세계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나는 지도 제작에 경위선의 개념이 어디 있나요? 눈 씻고 봐도 없는데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자, 다는 보편 종교의 성지가 지도의 중앙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편 종교의 성지. 그러면 어떤 데가 될 수 있죠? 일단 보편 종교라는 것은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요 세 가지를 보편 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크리스트교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메카가 되죠. 그 다음에 불교는 붓다가야 이런 데가 있죠. 자, 근데 여기는요, 이게 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중국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그래서 중국의 지도에서는요, 최초로 이제 중국 전역을 나타낸 지도, 요런 걸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요거 가라고 했으면 맞는 내용, 그리고 나라고 했으면 맞는 내용인데 다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가는 지도의 위쪽이 북쪽. 한번 볼까요?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가요? 요거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었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카를 지도에서 올려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들 배울 때 항상 동서남북 다 선생님이 일일이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도의 위쪽이 남쪽, 지도의 위쪽이 동쪽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가에서 다는 모두 하천이 표현되어 있다.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지막에 정답이 약간 김새는 정답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나 넓은 땅덩어리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천 같은 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물줄기 같은 게 다 있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일단 있다는 것은 알게 될 건데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요. 물론 몇몇 개의 줄기가 나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일강에 대해서는 배웁니다. 자, 나일강.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돈강, 나일강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중국이니까 이거 황허, 그 다음에 여기 장지양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천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 걸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조금 의아했어요. 네, 어쨌든 나와 있는 건 맞으니까 정답은 정답입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지도는 건조 기후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사막 기후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기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이거 굳이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데는 다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 이런 부분은 스텝 기후가 나타날 거고 여기도 사막, 여기도 사막입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A는 타이가 지대가 넓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타이가죠. 타이가. 타이거 아니고 타이가. 요거는 뭡니까? 러시아의 침엽수림 지대입니다. 그러면 침엽수림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 드셨죠? 왜냐면 이쪽이니까 그거는 가까운 지역이긴 한데 여기는 문제가 뭐예요? 비가 적게 내려서 나무가 자라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한 기후 아닙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얘네는 건조 기후라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무수목 기후가 됩니다. 그 다음 B의 토양은 유기물이 많아 흑색을 띈다라고 했는데 B는 지금 사막이잖아요. 사막에서 나타나는 토양 뭐예요? 허무 시리즈. 네, 사막토. 근데 유기물이 많아 흑색을 띠고 있는 이런 토양, 흑색토라고는 하는데 자, 러시아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 있는 옛날에 소련의 일부였던 이런 지역에서는요. 검은 흙이다. 그래서 체르노젬이라고 합니다. 체르노젬. 자, 어쨌든 요것도 아니죠. 그다음
C는 한류의 영향으로 연강수량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쪽에 뭐가 흐르고 있나요? 한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류의 이름은 벵겔라 해류였고, 자, 이 한류가 강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쪽이 바닷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이 사막의 이름은 나미브 사막이었죠. 자, 그러면 한류의 연안으로 연강수량이 적다. 맞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D는 타골풍의 바람그늘 또는 비그늘 지역이다라고 했는데, 타골풍의 비그늘, 바람그늘 대표적인 데가 어떤 데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사막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는 왜 사막이 되었나요? 사실 이런 데와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우리 점선이 따다따다 지나갔었는데 그 점선의 이름이 뭐였었죠? 그게 바로 회귀선. 그럼 23.5도 그 부근 이런 데서 영향을 주는 것은 연중 뭐가 영향을 줘요? 아열대, 고압대가 영향을 주죠. 요거의 영향으로 사막이 된 것이고, 이건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사막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왜 사막이 되었나요? 이거는 너무 큰 대륙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였었죠. 자, 그 다음 A, B 모두 연강수량이 250ml 미만이다 라고 했는데, A는 스텝 기후다 보니까 이거는 250이 넘는 거고, B는 250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답은 그러면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를 이렇게 지도에 나타내가지고 물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건조기후와 관련된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온대기후이고요. 사실 온대기후 문제 중에서는요, 다른 기출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두꺼운 이런 기출 문제집 사가지고 쭉 기후 문제들 풀어보다 보면 진짜 휘황찬란하고 막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본 형태로 출제를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3월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후에 대해서 기본 정도만 학습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파리죠, 파리. 파리. 그 다음에 요쪽은 지금 보니까 그리스 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데는 네, 여기 파리인데 무슨 기후가 나타나나요? 이거는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요쪽은 그리스 쪽이죠. 그럼 이거는 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중국의 약간 내륙 쪽인데, 사실 이제 칭다오에서부터 이렇게 내륙 쪽으로 들어오는 뭐 요런 라인에 뭐가 발달돼 있었어요? CW 기후가 발달돼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일단 그래프가 어떻게 출제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 선 긋기만 잘하면 된다. 자, 그럼 몇 도와 몇 도를 긋습니까? 요까지 마3 그어줘야 되죠. 마3은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최한월 평균 기온 여기죠. 최한월 평균 기온 여기죠. 최한월 평균 기온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북반구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월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셋 다 모두 최한월 평균 기온이 요까지 마3 요 사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기후? 온대기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온대기후에서는 몇 미리 정도 그어주기로 했죠? 30mm 정도. 근데 여기가 40이에요. 그럼 30mm 대략 요 정도로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못 넘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못 넘었어요? 기온이 높은 여름에 못 넘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름에 건조하다, 썸머 드라이, 네, 존머 트로큰, 그래서 CS 지중해성 기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자, 이거는 모든 달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은 포이 히트하다는 거죠. F, 습윤하다. 근데 CF는 뒤에 A가 있고 B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22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난월 평균 기온이 그거보다 낮아요. 그럼 뭐가 되죠? CFB 서한해양성 기후가 됐고, 이거보다 높으면 CFA 온난수분 기후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요, 지금 보니까 겨울에 30mm보다 훨씬 적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겨울에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윈터 드라이의 약자 W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S, 그러면 여기 A는 이쪽에 있는 나와 연결이 되면 되고, B는
가와 연결이 되면 되고 C가 다와 연결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출문제 풀어봤던 것 중에서는 굉장히 기본 내용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B, A, C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기역, 니은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터키 서남부의 국립공원 파묵칼레, 요거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지역이죠. 자, 목화로 지은 성, 목화의 성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목화로 막 쌓아 올린 것 같이 이렇게 뭉글뭉글 하얀 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온천물에 녹아있던 탄산칼슘 성분이 오랜 시간 퇴적된 계단 모양의 지형. 자, 이쪽도 어쨌든 신기조산대 지역이다 보니까 땅속에 뜨거운 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땅속에 이 마그마에 의해서 데워진 뜨거운 온천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탄산칼슘 녹아있던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요렇게 경사진 언덕을 흐르면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요 사이사이에 물도 고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약간 좀 남한의 탕 같은 이런 지형들이 군데군데 발달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온천물로 목욕을 하면서 멋있는 풍경도 뭐 관람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이곳에 있었던 신성한 도시라는 이름의 히에라폴리스는 로마의 휴양지였으나 1354년 대지진으로 무너졌다. 자, 과거에 다 로마 제국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의 그런 유적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는 기반함의 용식작용으로 함몰된 웅덩이나 동굴의 지하수가 고인 지형을 세노테라고 부른다. 세노테는 과거 마야인들의 수원지였으나 물을 얻어내는 곳이죠. 그렇죠? 자, 규모가 큰 웅덩이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기원하기도 하였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무슨 지형이었나요? 이런 걸 무슨 지형이라고 해요?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계단 모양의 언덕, 단구. 근데 이거는 석회질이 이렇게 굳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석회화 단구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기반함이 용식되어서 녹아서 깎여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화학적 풍화작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화학적 풍화. 그래서 함몰된 웅덩이가 나왔대요. 함몰된 웅덩이 이건 뭡니까? 네, 요렇게 푹 파여있는 돌리네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돌리네. 그 다음 동굴의 지하수가 고인 지형. 동굴의 지하수 이렇게 고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동굴은 뭐라고 합니까?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거죠. 석회동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기도 하고 그다음 물이 빠져나간 흔적도 볼 수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기반암이 전부 무슨 기반암이어야 나올 수 있는 지형들입니까? 바로 석회암이어야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채로운 지형들을 다 뭐라고 해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했었죠. 카르스트 지형. 자, 그러면 1번 갑니다. 주로 석회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사실 위에 되게 장황하게 뭔가를 써놓은 거에 비해서는 답이 너무 싱겁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석회암이 기반암이어야 카르스트 지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토양의 동결과 융해로 인해 형성된 다각형의 지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지형들이 다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토양의 동결과 융해, 얼고 녹고가 반복되다 보니까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되어 있는 이런 징그러운 오징어 링 모양, 네, 환공포증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지형이 나오게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조토, 영어로는 패턴드 그라운드였습니다. 그 다음 비가 내릴 때 저지대에 물이 일시적으로 고인 염호이다. 비가 내릴 때만 그 건조 분지, 저지대 쪽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이런 호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플라야호. 그 다음 화학적인 풍화보다 물리적 풍화가 활발한 곳에서 잘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이런 카르스트 지형은 다 용식작용으로 많이 형성되는 거였는데 그 용식작용은 결국은 화학적인 풍화작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풍화가 물리적 풍화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과거의 파식대가 집안의 융기로 형성된 계단 모양의 지형이다. 그러면 계단 모양의 지형이니까 일단 또 단구네요. 근데 파식대는 뭐예요?
파도에 의해 가지고 침식된 평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반의 융기로 높아지게 되었다. 요거는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해안 단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 9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 강수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자체는 지금 강수량이 아니라 월 강수 일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지역들은요, 전부 적도 부근의 열대 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열대 기후에서 일단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어느 정도 양이 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강수량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강수량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일단은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서 B가 그래도 얘네들이 저 밑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는 거에 비하면 꾸준히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 지점부터 좀 일단 볼게요. 자, 대략 여기 있는 요 정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나요? 열대 우림기후가 나타나거든요. 열대 우림기후. 그거보다 위, 그거보다 아래 이런 데선 다 뭐가 나타나요? 사바나 기후가 넓게 나타나거든요. 여기도 사바나, 요쪽도 사바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B가 골고루 꾸준히 많이 오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B가 여기 있는 AF 열대 우림기후와 연결되면 됩니다. 그 다음 A하고 C는 각각 비가 되게 적게 내리는 건기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C는 이런 때가 건기고요. 여기 7, 8월이 우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때가 또 건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열대기후에서는요, 건조한 때가 곧 겨울인 거잖아요. 열대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겨울, 이게 여름이니까 얘는 사바나 기후 중에 어느 반구에 속해 있다? 북반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A는요, 역시나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이때가 건기라서 겨울, 이때가 우기라서 여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사바나 기후 중에서 어느 반구에 있다? 남반구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바나나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는요, 북반구냐 남반구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북반구와 남반구를 꼭 구별할 것. 네,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A는 남반구여야 되네요. C가 북반구여야 되네요. 그러면 두 개는 바뀌었죠. 그다음 A는 B보다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A는 B보다 얘는 1년 내내 습인한 편인데 얘는 건기 우기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요건 맞는 설명이네요. 그다음 3번 B는 C보다 1월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했습니다. 이 낮의 길이 물어보는 거 거의 꼭 나오고 있죠.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B는 적도 부근에 있는 거고요. C는 북반구 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적도를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지금 B가 있는 거고 이쪽에 C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월이라고 했습니다. 1월은 북반구가 무슨 계절일 때요? 북반구가 겨울일 때죠. 남반구가 여름일 때죠. 당연히 낮의 길이는요, 여름인 쪽이 겨울인 쪽보다는 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적도와 북반구 지역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겨울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낮의 길이가 딱 그 적도 쪽은 연중 12시간이잖아요. 연중 낮과 밤이 반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인 쪽은 12시간보다는 당연히 짧을 것이고 여름인 쪽은 12시간보다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B는 언제나 12시간, 그리고 C는 1월에 12시간보다 짧다. 그래서 B는 C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C는 A보다 7월에 적도 수렴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C는 A보다 7월에 C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여름이 되는 거예요. A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거예요. 자, 적도 수렴대는 어디를 찾아가요? 이게 7월이면 다 북반구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C는 자기한테 적도 수렴대가 찾아와서 B를 많이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A에서 C 모두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다 열대기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교차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연교차라는 것 자체가 너무 작게 나요. 그렇죠? 뭐 1년 내내 더우니까 사실 뭐 최난월 평균 기온이 뭐 25도, 26도 이 정도 되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24도 뭐 이 정도 되니까 2도, 3도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틀린 걸 골라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복잡한 문제는 답이 뒤로 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컷 이렇게 알았는데 답이 1번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모의평가 이런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후 문제는 뒤쪽에 답이 구성되어 있을 확률은 높습니다. 확률상. 그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력, 지열, 태양, 풍력 중 하나이다 라고 했고 요게 그나마 여러분들이 아직 숙달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그 나라의 요것들의 합을 100%라고 했다고 했고요. 자, 일단 영국부터 먼저 봅시다. 요게 눈에 들어오네요. 영국이 이런 것들 중에 좀 그나마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영국은 흐리고 좀 이렇게 축축하게 비가 오는 이런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좀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국은 태양 에너지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다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D는 꽤 많이 있네요. 그러면 D가 확실히 태양은 아닐 거고 근데 영국은 바닷가에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리고 섬 나라잖아요. 그리고 편서풍이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많이 불어올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풍력 발전 요런 거에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도 풍력 꽤 하는 편이죠. 중국은 사실 뭐든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B의 비중이. 자, 중국이 물론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거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았었나요? 세계에서 수력 발전 양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도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이니까 수력 발전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중국이나 영국은 막 땅속이 엄청 뜨거운 이런 지역이 뭐 많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필리핀은 화산지대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 지열 발전.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이 C인데 이거 태양 에너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사실 필리핀도 열대 기후이고 이게 막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태양을 가지고 발전을 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사실 워낙 이렇게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쨌든 깨끗하고 청정한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씩은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요걸 태양, 요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바닷가에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부는 영국은 풍력, 중국은 수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고, 필리핀은 지열 에너지를 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번. 판의 경계 부근에서 개발 잠재력이 높은 게 지열 맞는 거죠. 답이 또 1번에서 툭 튀어나왔네요. 그 다음 B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지나 해안 지역이 생산에 유리하다. 요거는 풍력이 되는 거잖아요. 풍력. 자, 근데 중국은 일단 수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 C는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태양이고요. 요거는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D는 일사량이 많은 지역이 개발에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풍력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아니고 태양 에너지. 그 다음 A는 C보다 주 야간 발전량 차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A는 지열. 그 다음에 C는 태양. 사실 여기서 C를 태양으로 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A는 그래도 필리핀 쪽에만 있으니까 지열인지를 조금은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확신에 차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태양이 아니었다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사실 낮밤 그렇게 가리지 않고 뭐 시시때때로 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 이런 것들도 낮밤 가리지 않고 그냥 물이 많으면 흘려보낼 수 있고 물이 적으면 못 흘려보내는 거죠. 근데 낮과 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태양이 뭔가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C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서는 정신을 좀 차리셨어야 됐죠. 아, 지열과 다른 무언가를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러면 C가 태양이 될 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어쨌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는 늘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해가 떴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도시 인구 증가율 및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이지리아, 브라질, 영국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항상 뭐 3개 정도의 국가가 나오면 그 중에서 최대한 선진국, 그 중에서 최대한 저개발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이렇게 분류하면 되죠. 그러면 나이지리아가 이 중에선 제일 저개발국, 브라질이 개발도상국, 영국이 선진국 이렇게 보고 풀면 되죠. 자, 도시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인구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전히 출생률이 높은 저개발국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A가 나이지리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B는요, 높았다가 쭉 떨어지니까 이제 한창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보이죠. 브라질. C는 계속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인구 증가율이라는 건요, 출생률도 높아야 되지만 이촌양도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미 출생률도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촌양도가 그 이전에 훨씬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도시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도 볼게요. 도시화율. 그나마 제일 낮은 게 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 저개발국이 되겠죠. 그 다음 둘 다 높아요. 근데 쌤, 영국이 제일 선진국이니까 제일 높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은요, 사실 그 나라의 개발 수준에 비해서는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다음으로 대륙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라틴 아메리카의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라질, 요거는 영국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사실상 별로 차이 없는 건 둘 중에 하나구나 생각하고 더 확실한 거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 1번 갈게요. A에는 거대 도시들이 연속된 대도시권이 나타난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메갈로폴리스라고 하죠. 근데 A는 뭔데요? 나이지리아인데요. 이런 건 주로 선진국의 도시가 많이 밀집된 곳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B는 최상위 세계 도시가 있다. 브라질은 상파울루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리고 세계 도시에 포함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통 하위나 뭐 이런 데에 포함되는 거지 영국의 런던처럼 최상위 세계 도시로 포함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A는 C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나이지리아는 영국보다 한참 느리죠. 그 다음 B는 A보다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진입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자, B하고 A가 있으면 도시화의 가속화 단계, 이건 뭔데요? 보통 뭐 도시화율이 한 30% 정도를 넘어가지고 빠르게 도시화율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는 나중에 그게 되었을 거고, 브라질은 일찌감치 그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도시화율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자, C는 B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요런 거 함정일 확률이 높죠. 도시 인구 뭐 비율이 높다와 도시 인구 수가 많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영국하고 브라질이 있는데 영국은 약 7천만 명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2억 1천만 명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인구수 차이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도시화율 이런 거 어떤가요? 둘 다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도시 인구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요? 전체 인구 곱하기 도시화율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시 인구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도시화율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인구 수가 너무 차이 나니까 당연히 도시 인구는 브라질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맞는 걸 골라서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분석 위주로 문제가 늘 나왔던 게 바로 이 도시 단원이었죠. 그 다음 12번 갑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 퍼, 쌀국수죠. 사골 육수에 쌀로 만든 면과 고기를 넣고 기호에 따라 칠리 소스, 라임즙, 고수, 느엉막 등을 곁들여서 먹는 국수 요리다. 퍼보는 소고기, 퍼가는 닭고기, 퍼헤어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쌀국수이다. 이게 각각 이제 뭐 베트남어로 이런 고기류를 뜻하는 말인가 보죠. 프랑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음식도 있는데 밀가루가 주 재료인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인 바인미. 선생님 또 이 바인미 한번 먹어봤다가 또 사랑에 홀랑 빠져가지고 베트남집 가면 항상 그 반미가 있는지 이걸 막 찾아보곤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딱딱한 바게트가 아니라 부드러운 바게트고 그 안에 이렇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야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이런 샌드위치입니다. 자, 1번 갈게요. 쌀은 계절풍 기후 지역의 충적 평야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쌀에 대한 맞는 설명. 그 다음 자, 니은은 소죠. 기업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는 곳은 아시아 쪽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뭐 브라질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대규모로 목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 돼지 육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전 세계 50% 돼지가 중국 돼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 니은은 디귿보다 가죽 제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소하고 돼지가 있으면요. 가죽을 쓰는 건 소가죽이죠. 돼지 가죽? 물론 있긴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소가죽이 훨씬 더 흔하게 많이 쓰는 거고요. 돼지 가죽은 아주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 리을은 기역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옥수수, 그 다음에 쌀, 밀 이런 순서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기역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는 사실상 몬순아시아의 음식 문화가 나왔는데 아래에서는 식량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왔었죠. 자, 단원 간의 통합 문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가볼게요.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수위 도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수위 도시 뭐라고 했나요? 요거 머리수, 위치, 위. 즉 인구가 1위인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위 도시. 자, 이 도시 대비해서 인구 규모를 보니까 3배 차이 나고요. 8.6배 차이 나고요. 9.8배, 10배 가까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3개의 도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콜롬비아의 주요한 도시 뭐가 있을까요? 보고타 있습니다. 보고타. 그 다음에 여기는 페루의 수도 리마 있습니다. 리마. 그 다음에 여기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일단은 두 번째로 큰 도시에 대비해서 인구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될 때 너무 이 1위 도시 쪽으로 많은 것들이 쏠린다, 몰린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죠. 종주도시화. 자, 그러면 1위 도시를 다른 말로 종주도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종주도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A는요. 1월 평균 기온이나 7월 평균 기온이나 똑같죠. 거의.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안데산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서 그런 것이고 요거 두 개는 뭐 그냥 적당히 기온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무역 및 교류에 유리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내륙 쪽에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해안이 아닌가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 다음 종주도시로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도시는 어쨌든 그 나라에서는 제일 큰 도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겠죠. 모든 기능이 일로 쏠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도시 과밀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대규모 슬럼이 도심의 광장 주변에 분포한다. 대규모 슬럼이 분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도심의 광장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주로 뭐가 있었나요? 뭐 대통령궁, 의회, 대성당, 관공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는 주로 유럽계를 중심으로 해서 고소득층들이 분포하거든요.
도심 광장 주변에 슬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외곽 쪽에 슬럼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외곽. 자, 그다음 신기조산대에 위치하여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신기조산대 쪽은 이쪽 라인이죠. 여기는 아니잖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열대고산기후가 나타난다. 요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종주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히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용어를 일단 잘 알아놓으셔야 되죠. 수위도시, 종주도시, 종주도시화라는 용어. 자, 그 다음 14번 가볼게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요, 5초 컷, 10초 컷 하셔야 다른 문제에서 조금 더 시간을 쏟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이 북부지방, 무슨 지방이라고 하죠?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B는요, 여기 벨기에의 북부지방, 플랑드르 지방. 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플란데런이라고 많이 부른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탈리아의 북부 파다니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D는 여기 에스파냐의 북동부죠. 여기 카탈루니아 지방. 자, 그럼 봅니다. 석유 자원이 풍부한 북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해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네요. 그렇죠? 자, 순환의 역사가 오래되어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고 찬성이 44%에 그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계기로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에 다시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어디예요? 이 영국에 있는 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북해 연안에 있으면서 분리 독립 투표도 있었으면서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니까 요거는 A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것은 국내 총생산이 약 20%를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로 고유 언어인 카탈루냐어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2017년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에서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중앙정부가 야 그거는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거 없는 일이야 후후 자 해산해 라고 한 거죠. 자, 중심 도시인 바르셀로나가 나와 있으니까 요건 여기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10초 컷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였었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요건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15번. 그래프는 두 지역, 대륙으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출신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라틴, 아시아, 아프리카 중 하나래요. 자, 유럽으로 들어온 사람들, 앵글로 아메리카로 들어온 사람들 각기 어디 출신입니까?를 본 거죠. 일단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뭐 최근 기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특히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도 멕시코 사람들이 그 다음 남은 건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예요. 그나마 유럽에서도 또 앵글로 아메리카에서도 이 정도면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대륙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은요 아프리카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네요. 그렇죠? 요게 바로 아프리카. 자, 그러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알아냈고요. 1번부터 봅니다. 이주민의 유입은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숫자 값까지가 전체 들어온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많죠. 왜냐면 스케일 바가 똑같은데 이쪽이 토탈 합이 훨씬 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주민이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A는 C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라고 했는데 아프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좀 적겠죠. 그 다음 B는 A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아시아보다는 아프리카가 더 출생률이 높아가지고 인구의 자연 증가율도 더 아프리카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C는 B보다 총인구가 많다. 총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이 중에서는 아시아 전체를 다 정리해 볼까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오세아니아였었죠. 그래서 아프다, 유라, 그러지마, 아니야 요거였었죠.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가볼게요. 산업별 종사자 비율 나와 있고요. 주요 수출 품목 나와 있고요. 이들 나라 중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나와 있는지 볼게요. 여기는 터키죠. 그 다음에 B는 이집트네요. C는 아랍에미리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봤을 때 1차, 2차, 3차거든요. 근데 다는 1차 산업이 거의 없어요. 2차와 3차 위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나라들 한번 볼게요. 자, 터키 인구 꽤 많고요. 그렇죠? 이집트 인구 1억 넘죠. 그렇죠?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사실 이들에 비하면 되게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얘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이집트는 다 사막 기후이긴 한데 신이 내린 선물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도 은근히 그 주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다 사막 기후죠. 근데 여기는 정말 이렇게 무슨 뭐 강 같은 것도 큰 거 없고 이러니까 농사 짓기 제일 불리한 건 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랍에미리트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어울리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석유, 뭐 진주, 귀금속, 전자기계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단연코 그중에 으뜸은 석유가 되겠죠. 그다음 가와 나를 보니까 두 개가 뭐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뭐 크게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보겠습니다. 석유가 그나마 앞에 나와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운송 장비, 기계, 철강, 의류 주로 제조업 품목들입니다. 그렇죠? 자, 터키하고 이집트 중에서 제조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 선생님 이거 수능 개념 때 자료 보여드리면서 다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 터키. 그러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여기가 이집트.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터키는 얘보다는 기후적으로 훨씬 더 온화하고 그리고 뭐 좀 그 지중해성 기후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쪽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큰 차이 안 나는 거면 다른 자료의 도움을 분명히 받으라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세요. 여기서는 제조업이라는 게 너무 뚜렷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들 중에서 제조업이 강세인 나라는 터키였었습니다. 이건 자료로도 여러 번 보여드렸고요. 답은 그래서 B, A, C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갈게요. 다음 자료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자로 있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위치한다. 산 정상부의 만년설이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빛나는 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네요. 기억 볼게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나요? 아프리카판이 밑에서 올라와서 옆으로 벌어지는 마그마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발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대륙판의 발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틀렸고, 그 다음 산 정상부의 만년선 분포 고도 하한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만년설이 있는데 점점 따뜻해지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환경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킬리만자로 산은 전체적인 모습이 순상화산의 형태이며 자, 서로 다른 시기에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 성층 화산이다라고 했네요. 전체적인 모습은 순상화산이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여기 위에 조금 이렇게 돼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로 유동성이 작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순상화산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려면 유동성이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용암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수능 개념 때 되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상화산은 유동성이 커야 됩니다. 그 다음 성층화산은요. 수차례 용암 분출과 하산 쇠설물의 퇴적으로 여러 층층이 이렇게 누적되어서 형성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출해 쌓이고 또 이렇게 분출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되면 층층을 이루고 있는 화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칼데라호는요.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되는 건가요? 칼데라호 자체는 일단 칼데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칼데라가 뭔데요? 일단 이거는 화구의 함몰로 인해 가지고 형성된 거죠. 분화구가 원래 이렇게 좁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용암이 다 분출하고 나면 이 밑에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푹 주저앉아서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적 넓적하게
칼데라 분지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물이 고이게 됐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칼데라호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여러 단원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의 사례. 자, 에스파냐는 오랜 전통의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을 도보 여행 코스로 개발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자, 이거 한 몇 년 전에 예능에도 나왔었습니다. 뭐 스페인 하수기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묵으면서 뭐 이렇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뭐 이거 관련된 예능이었거든요.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이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유명한 길이라고 해요. 자,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전략을 뭐라고 해요?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I love 뉴욕, 이거 되게 유명하죠. 미국 뉴욕은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도시 브랜드화라고 하죠. 지역 브랜드화. 어떤 지역에 이 상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브랜드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 또 커피 애호가들에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메이카는 지역의 커피를 지리적 표시제 상품으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요거는 딱 뭐예요?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생산되는 이 커피가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유명하니까 너네 다른 데서 생산한 커피 절대 자메이카 커피라고 하지 마. 여기서 생산된 커피만 자메이카 커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모두 공통점이 뭔가요? 이거 뭐의 전략으로서 배웠던 내용이죠? 바로 지역화의 전략으로서 우리가 사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는 지역화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보호무역주의 강화 아니죠. 세계화의 의미 이거 아니죠. 자,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 이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는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현지화가 어떻게 보면 지역화하고 꽤 관련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국적 기업에서 그 현지에 맞는 특화된 메뉴, 특화된 상품들을 내놓는 이 현지화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요게 딱 들어맞는 그런 답이었고요. 그 다음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인 획일화 현상, 여기선 관련이 없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9번 갈게요. 그림에 A에서 이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곡 드럼린 모레인 에스커 홀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고, 자, 굉장히 이 산 정상부에 뾰족한 산봉우리가 있어요. 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홀은. 그 다음 이쪽은 뭔가 이렇게 좀 높은 부분이긴 한데 이쪽도 막혀 있고 뒤쪽도 막혀 있고 옆쪽도 막혀 있고, 그러면 한쪽만 뚫려 있는 이런 골짜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이걸 뭐라고 해요? 권곡이라고 하죠. 권곡. 그 다음 C를 보니까 지금 빙하 녹음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려오다가 그 주변에 뭔가 뚝 모양으로 쌓아놓은 어떤 지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에스커가 있죠. 에스커. 그 다음에 D를 먼저 볼게요. 빙하가 이렇게 쭉 확장되어서 나오면서 그 빙하 전면부에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퇴적되어 있는 요 지형이 있네요. 이걸 뭐라고 해요? 모래인이라고 하죠. 모래인. 그 다음에 E는요, 올록볼록 엠보싱 같이 빙하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퇴적 물질들을 밀고 나올 때 그때 빙하 밑으로 말려 들어가서 쌓인 언덕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드럼린이라고 하죠. 드럼린. 자, 그러면 1번부터 갑니다. A의 뾰족한 봉우리는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주변에 있던 빙하가 각기 이런 식으로 깎아 나가다 보면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봉우리가 굉장히 뾰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빙하의 침식 맞습니다. 그 다음 B의 반원형 와지는 빙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던 빙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주변을 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빙하의 침식작용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침식작용. 우리가 빙하의 침식작용으로서 뭐 호른도 그리고 건곡도 형성된다라고 배웠었죠. 그 다음 C의 제방 모양의 지형은 융빙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자, 에스커 자체가 빙하 녹음물 융빙수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뭐 얼음 녹은 물이니까 뭐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한강물 홍수 났을 때 같은 그런 색깔이더라라는 거죠. 그럼 걔가 갖고 나오던 물질들을 평지에다가 이렇게 뚝 모양으로 쌓아놓은 거죠. 그럼 융빙수가 퇴적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D는 자갈, 모래 등의 퇴적 물질이 뒤섞여 분급이 불량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래인 빙하가 불도저처럼 쭉 밀고 왔다가 나중에 녹을 거 아닙니까? 요 앞에 있는 거라서 그냥 불도저가 여러 가지 물질들 한꺼번에 몰고 온 것처럼 분급이 어떻다? 불량하다. 드럼린도 역시 분급이 불량하다. 자, 반면에 에스커는 어때요? 이게 빙하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빙하가 직접 쌓아놓은 게 아니라 빙하 녹음 물이 흐르다가 쌓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은 무거운 거부터 그다음 가벼운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하네요. 네, 양호.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 자, E의 형태를 통해 빙하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 드럼린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비대칭적인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빙하가 이동해 오는 방향이 어떤 방향? 이쪽으로 이동해 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이런 문제 예전에 나왔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별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꾸준히 수능 개념에 넣어가지고 알려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 그 교재 하나만 봐도 이 많은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부분 다 소화하지 못했다면 이런 부분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 구멍을 발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빈 구멍들을 열심히 그 수능 개념 교재를 보고 선생님과 함께 심화 자료를 보면서 메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빙하가 오는 방향이 급한 경사, 빙하가 넘어가는 방향이 완만한 경사. 이거는 뭐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했죠. 자, 모래 언덕인 이 사구, 얘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완만한 경사, 바람이 넘어가는 쪽이 급한 경사였어요. 근데 이거는 빙하가 오는 쪽이 급한 경사, 넘어가는 쪽이 완만한 경사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도시를 지도 AD에서 고른 것은, 자, 미국의 주요 도시가 나와 있고요. 어떤 도시인지 먼저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쪽이 나와 있는데 이쪽이면 사실 굉장히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미국은 그 안에도 굉장히 여러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요 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나온다면 뭐 세너제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 D 쪽에는 유명한 도시 중에 휴스턴이 있죠. 휴스턴. 그 다음 B는요, 요거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쪽이 사실 요쯤에 이제 그 뉴욕이 있는데 뉴욕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보스턴이 있는데 사실 이거 보스턴이 뭐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랐어도 위에서 보스턴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보스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러면 가부터 봅니다. 자, 이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 오래된 곳이 어디예요?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이죠. 뉴 잉글랜드 지방, 그렇죠? 자, 19세기에는 제조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다. 하버드와 MIT. 선생님 항상 보스턴 얘기할 때마다 하버드, MIT 꼭 얘기해드리잖아요. 그렇죠? 하버드와 MIT 등을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중반 이후 생명공학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요거는 보스턴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 도시로 석유화학이니까 딱 봐도 어디겠어요? 여기 있는 휴스턴이 되겠죠. 자, 대형 석유회사 본사들이 있어서 세계 에너지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석유화학공업 외에도 우주항공 산업이 발달했다. 미국에서 이제 좀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1위가 누굴 것 같아요? 뉴욕이죠, 뉴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로스앤젤레스, LA입니다.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시카고. 네 번째가 바로 여기 있는 휴스턴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생각보다는 좀 큰 도시예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휴스턴, 그러면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주항공산업도 요쪽에 있으니까 나사. 그 다음 다는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모터시티 또는 모타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이 쇠퇴하였으나 최근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의 자동차 관련 기술이 혁신을 끌고 있다. 어쨌든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미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B. 자, 답은 그러면 C, D, B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5번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어땠나요? 쉬운 것들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근데 약간씩 애매하고 아니면 내가 부족했고 그리고 약간 자료가 어려웠던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10번 같은 거는 아직까지 자료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알아내지 이게 의문인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이 빈칸을 일단 메우는 거죠. 우리에게 내 마음에 있는 그 빈칸 그거를 이제 잘 개념 교재를 통해 가지고 채워넣고 기출 문제를 일단 충분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 기출 문제를 한 번만 싹 다 돌렸어도 그 안에 은근히 다 들어가 있던 자료들이 다시 응용되고 거기서 이랬던 게 있는데 이러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기본 개념 학습 플러스 기출 문제 학습이다라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립니다. 쌤과 함께 기출문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수능 특강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더 보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쌤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두시고 쌤과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